작은 서점. 자파 할인점 돈키호테를 운영하는 팬퍼시픽 인터내셔널 홀딩스는 1989년에 도쿄도 후추시에 1호점을 오픈한 이후 34기 연속 매출 및 이익 증가를 달성했다.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현정입니다. 사카이 다이스케의 돈키호테 상식 파괴로 경영하라 첫 문장으로 열었습니다. 일본 소매업계의 강자 돈키호테의 성장 배경과 그 디테일한 경영 방식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책에 대한 내용은 박소령의 콘텐츠 원정대에서 살펴보고요. 작은 서점 크루들의 특별한 큐레이션, 오늘 이 책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원정입니다. 자, 이번 한 주 작은 서점에서 마련한 책 선물 소개해드리죠. 한국 미스터리 스릴러의 여왕 서미애 작가의 최신작입니다. 나에게 없는 것.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책 받고 싶은 분들은 이번 주까지 작은 서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작은 서점 검색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저희 작은 서점 참여 방법은요. 문자번호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모바일 플레이어 콩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무료로 메시지 보내실 수 있습니다. 세상은 넓고 콘텐츠는 많다. 박소령의 콘텐츠 원정대. 네, 한 달에 한 번 우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창업가이자 비즈니스 칼럼니스트, 또 본인의 창업 과정을 담은 책 실패를 통과하는 일 베스트셀러 저자 박소령 작가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네, 박소령 작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한 달 만에 또 뵙는 것 같아요. 네. 점점 날씨가, 그쵸? 여의도 올 때마다 다르죠. 완전 나무가 네. 색깔이 달라지는 걸 보는 게 참 신기하고 즐겁습니다. 한 달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바로 지난주에 일본 후쿠오카에 짧게 4박 5일 정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소문에 이제 작은 서점 때문에 출장 다녀오셨다고. 약간은 이제 출장 목적도 결합해서 다녀왔습니다. 네, 일본 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이번 책을 골라오신 건데 어떤 책을 갖고 오신 거죠? 네, 이번에 제가 골라온 책 제목은 돈키호테 상식 파괴로 경영하라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네, 돈키호테와 관련된 책이다. 우리 소설 이야기하는 시간은 아니잖아요, 그죠? 네. 네. 어떤 책이죠? 네, 이제 요즘 일본 여행을 많이 가시니까 그 여행객들의 필수 코스로 여겨지는 돈키호테라는 한 유통회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이 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실제 이제 매장에 가서 눈으로 보고 또 책도 읽고 결합해서 보면 보이는 게 이제 많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가면 정말 쇼핑의 천국이구나 이런 느낌의 하루 종일 보내잖아요. 예. 근데 책을 읽고 뭔가 여기에 그 경영 철학이나 비법 같은 걸 알면 다른 눈으로 보인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못 봤던 것들이 새롭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번에 실제로 가보니까. 그래요? 네. 실제로 아나운서님은 돈키호테 가본 적 있으세요? 많이 가봤어요. 네, 갈 때마다 거의 그 캐리어 하나를 꽉 채워서 오는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구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일본어로 적혀 있지만 또 우리나라에 오면 같은 전성분의 어떤 뭐 화장품이나 약이나 이런 게 또 우리나라에 또 좋은 제품들이 많아가지고 전 약간 이제 생각을 좀 바꿨어요. 거기서만 살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조금 골라오는 정도? 근데 최근에는 못 가봤어요. 요즘 또 어떤지 그런 또 추세도 좀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우리 소령님은 언제부터 그러면
접하셨어요, 돈키호테를? 이제 이름은 알고 있었었는데 네. 사실 제가 그 매장을 여러 차례 좀 집중해서 가봤던 시기가 제가 작년 봄에 잠깐 도쿄에 한 달 정도 일본어를 배우고 싶어서 네. 살았던 시기였습니다. 한 달 거주하셨군요. 예. 그래서 이제 도쿄 여기저기 있는 매장들을 여러 개 방문을 해봤었고요. 네. 그 시기에 또 마침 서점에 갔더니 이 진격의 돈키라는 제목의 진격의 거인을 오마주한 어떤 책이 있어서 이 책 되게 흥미롭겠다 당 생각했는데 제가 일본어를 읽을 수가 없는 까막눈인 관계로 아쉬움만 이제 머금고 돌아왔는데 마침 2025년 11월에 한국어판 책이 나왔습니다. 책 제목이 좀 바뀌어서 나온 것이죠. 책 제목이 바뀌었어요. 예. 우리가 지금 소개받는 책 제목은 돈키호테 상식 파괴로 경영하라. 네. 근데 이제 원제는 그게 아니군요. 예. 진격의 돈키군요. 아무튼 지난해 11월에 나온 책이니까 제법 따끈따끈한 신간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돈키호테 뭐 많이들 아실 거예요. 일본 가면 항상 어디든 가장 사람들 붐비는 곳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데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이에요? 이제 우리는 이거 관광객들 주로 가는 쇼핑몰인가 잡화점 아닌가라고 흔히 생각하기 마련인데 실제 이 책에서는 이제 일본의 주요 유통기업들과의 재무적인 통계를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사실 세븐일레븐 많이 알려져 있죠. 그리고 이온, 그다음에 유니클로, 그다음에 4위가 사실 일본의 돈키호테입니다. 그 정도로? 네, 그 정도로 큰 규모의 매출을 자랑하고 있고요. 네. 작년 2025년 실적을 제가 최근 실적을 봤더니 매출액이 2.7조 엔 정도 한국 돈으로 거의 20조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7%가 넘는 사실 1위인 이 세븐이나 이온보다 이 영업이익률이 더 높은 아주 우수한 성과를 자랑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렇군요. 그리고 주가 추이 차트도 제가 또 쪼개봤더니 최근 5년 사이에 주가도 거의 3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래서 거의 20조 원 정도의 이제 주가를 자랑하고 있어요. 좀 비교를 해보시기 쉬우실 수 있는 게 한국의 좀 큰 유통 마트 기업하고 비교를 해보면 두 회사는 매출 규모는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영업이익이 아까 돈키호테 모기업은 7%인데 그 국내 마트는 한 1%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두 기업의 시가총액 차이도 10배가 거의 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사실 우수한 성과를 자랑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게 저는 체감하기로는 그냥 좀 관광객들이 주로 찾는 그런 기념품 많이 파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매출도 점점 증가세고 굉장히 일본 내에서도 탄탄한 구조를 지니고 있는 기업이었군요. 아니 오늘 좀 우리 다독이들 작은 서점의 다독이들께서도 좀 귀가 쫑긋해지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1인 소매업 하시는 분들 도대체 여기 잡화점이 어떻게 이렇게 큰 회사로 성장하게 됐을까? 그 성공 비결을 오늘 좀 말씀드릴 텐데 잘 좀 들어주시면 좋겠네요. 자, 우선 창업자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네, 이 창업자분은 1949년생입니다. 네. 그 법대를 졸업했는데 조금 방황기를 거치다가 29살에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세요. 그런데 또 흥미로운 점은 66세이던 이제 지금 10년 전입니다. 2015년에 은퇴를 이제 갑자기 선언하고 싱가포르로 아예 이주를 하셨어요. 그래서 국내 사업은 이제 후계자라 하면 전문 경영인한테 완전히 넘기고 본인은 이제 해외 사업에만 주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본에서도 굉장히 특이한 사례였기 때문에 당시 이분이 은퇴 선언을 하면서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이유를 설명하는데 창업자 본인이 기력과 체력이 충분할 때 회사 실적이 가장 좋을 때 물러나는 본보기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셨대요.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의 다음 후계자들도 나를 따라 반복할 것을 요구한다라는 말씀을 이제 남기면서 역발상이라는 측면에서 이런 선택을 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네. 이 돈키호테의 주소비 고객층 얼핏 한국 관광객, 중국 관광객이 아닐까 싶은데 실제로 어떻게 분석이 돼요? 네, 사실 이제 말씀하신 게 맞고요. 그래요? 사실 이제 일본에 방문하는 관광객이 또 중요한 한 축입니다. 근데 사실 돈키호테 전체 아까 제 매출이 연 이제 20조 원 정도 규모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사실 미미한 수준의 매출이긴 해요. 관광객 차지하는 매출은. 사실 훨씬 더 큰 매출은 일본 국내의 10대, 20대
그러니까 Z세대 지지가 굉장히 두터운 고객층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특이한 특이합니다. 현상이네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본 도쿄의 시부야에 혹시 가보신 분들께서는 네. 그 돈키호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매장 메가 돈키호테라 불리는 매장에 가보실 수도 있는데 네. 거기 가면 일본인 10대, 20대 고객 비중이 40%를 차지할 정도로 네네. 일본의 유통기업, 다른 제조기업들이 굉장히 부러워하는 그런 고객층을 가지고 있는 자랑하는 기업입니다. 또 이 10대, 20대라 그러면 또 미래의 어떻게 보면 소비층이기 때문에 굉장히 뭐 아무튼 단단한 그런 소비자층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근데 지금 우리가 창업자 얘기까지 들었는데 이 책을 쓴 저자 사카이 다이스케? 이 사람은 어떤 뭐 하시는 분일까요? 이분은 기자고요. 기자 출신이에요. 그리고 니케이 비즈니스 소속이고 지금은 런던 지국장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근데 원래 런던에 가기 전에 그 니케이 비즈니스라는 주간지에 진격 돈키라는 제목으로 이제 이 돈키호테를 취재한 기사를 하나 썼는데 그 기사가 굉장히 반응이 폭발적이어서 좀 더 내용을 보강해서 책을 냈다고 하세요. 뭐 경제부 경제 전문 기자니까 이 기자는 이 돈키호테의 성장 비결을 뭐라고 설명하나요? 목차를 보시면 7개 정도 꼭지가 나옵니다. 뭐 창업자, 임직원, 그 일하는 구조나 문화, 뭐 제품의 특이성, 매장 구성 방식 다양하게 나오는데요. 저는 오늘은 제가 봤을 때 이거 세 가지는 참 유념해 둘만하다 생각하는 세 가지를 정리해 왔습니다. 네, 세 가지라. 그러면 자, 첫 번째 비결부터 한번 좀 꼽아볼까요? 우리 박수령 작가님이 꼽은 그 세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권한이입니다. 매장에 일하시는 현장 직원분들한테 전권을 주는 구조라는 게 굉장히 특이하더라고요. 전권을 준다고요? 보통 일본의 유통업체들은 미국식 유통업체 경영을 지금까지 많이 따라왔대요. 그러니까 본사가 전권을 가지고 현장은 매뉴얼대로 실행만 해라. 이게 일반적인 이제 운영 방식이었는데 이 창업자는 이제 역발상을 가지고 우리는 현장에 전권을 준다. 심지어 알바생들에게도 전권을 준다. 왜 이렇게 생각하셨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 매장에 오는 고객을 가장 잘 아는 거는 본사가 아니라 현장 직원이야라는 생각이 드셨대요. 그래서 아까 전권의 구성 내용은 이런 겁니다. 무엇을 얼마의 가격에 팔지, 어떻게 매장을 구성하고 어떤 형태로 팔지, 소위 마케팅의 포피라고 불리는 그런 권한을 다 현장 직원한테 준다고 해요. 그러면 그 매장들이 다 다르겠네요.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동일한 매장, 동일한 매대 구성이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게 이 돈키호테의 좀 특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본인들이 이제 소매업을 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뭐 편의성도 중요하고 가격도 중요하지만 재미라는 거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우리는 물건을 파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재미있는 공간을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야라는 어떤 정체성을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계신데요. 아니, 그 첫째 조건 지금 현장 직원에게 뭐 심지어 알바생에게도 전권을 준다. 이거는 굉장히 그 어떤 기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혁명적인 발상 아닌가요? 굉장히 어렵죠, 사실은. 그렇죠. 우리 박수영 작가님도 이제 회사를 꾸려본 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이게 말이 뭐 굉장히 기발하다 그러지 쉽지 않은 영역이었을 텐데, 근데 이런 파격적인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또 어떤 세밀한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요 회사는 숫자를 그 중요한 장치로 가지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 매장의 매출, 이익, 매출 총이익률, 재고당 이익 이런 것들을 아주 세밀하게 지표로 데이터 경영을 일상화되게 만들어 놓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매월 10일이 되면 전달의 실적 발표를 쭉 하는데 전국의 1등 매장부터 꼴찌 매장까지 어떻게 보면 또 특정 아이템이 어떤 매장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어떤 매장에서 가장 적게 팔리는지 이걸 다 누구나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게 공개를 해놨다고 합니다. 매달요? 매달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월말고사 보듯이 이거 굉장히 좀 스트레스겠는데요. 사실 그 스트레스와 압박을 견디면서도 이 재미를 추구할 수 있게끔 병행을 시킨 게 사실 제도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그걸 구현한 게 이 회사의 좀 경쟁력이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좀 승부욕이 있는 직원들이라면 이게 먹힐 텐데 이렇게 좀 게으르거나 먹고 놀고 시간 때우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적합하지 않은 직장이 될 수 있겠군요. 자,
자, 그럼 돈키호테의 성장 비결 두 번째 조건도 한번 들어보죠. 예. 그래서 딱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업무 방식에 맞는 사람이 이제 이 회사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명제가 써 있더라고요. 우리는 일을 워크가 아니라 게임으로 본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일을 게임으로 보려면 규칙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4개의 규칙이 있다라고 명문화가 되어 있는데요. 그 일하시는 현장 직원분들한테 우리는 대폭의 자유 재량권을 준다. 전제 조건은 3가지가 있다. 추가로. 우리는 명확한 승패 기준이 있고 승패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빠른 철수도 두려워하면 안 된다. 그리고 언제까지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시간 제한을 아주 정확하게 둔다라고도 얘기해요. 그리고 규칙은 최소한으로 둔다라고 하면서 이런 문장이 나오는데, 상사의 입에 지퍼를 채운다라는 표현이 아주 강렬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위계에 의한 그런 그 조직이 아니라 순순히 아주 철저히 능력에 맞춰져 있겠군요. 결국 이제 사람, 직원을 보는 거, 사람에 관한 일인데, 사람을 보는 관점에 좀 특이함도 있다고요? 이 돈키호테 사 내에서 육성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쓰려고 하신대요. 이게 뉘앙스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가르치고 이끈다라는 의미가 좀 들어있어서 그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 우리는 스스로 생각한다. 사람은 키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철학하에 직원분들을 또 교육하고 이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창업자 개인의 경험에 의해서 나온 어떤 철학인데, 사업을 처음 시작했던 1989년에 본인이 너무 일이 바빠서 어느 순간 다 컨트롤할 수가 없으니까 현장 직원들한테 정권을 주면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사실 우당탕탕 하면서도 지켜보니까 이런 걸 깨달으셨대요. 사람은 자신이 주역이 돼서 자신의 의지로 결정할 수 있는 일에 진지하고 열심히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본인은 성선설을 믿기 때문에 전권을 준다. 그런 측면에서 좀 사람을 특이하게 바라보는 게 있었다고 하고요. 또 하나 조금 이것도 창업자의 철학이 좀 특이했는데, 우리는 다른 체인 스토어, 다른 마트가 갖고 있는 매뉴얼 경영을 따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작은 회사이기 때문에 큰 회사랑 같은 방식 싸우면 절대 이길 수 없다. 우리는 돈키호테처럼 세상에 없는 그 누구도 하지 않는 시합을 해야지만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 강하셨대요. 상호명도 돈키호테였던 게 그런 거군요. 아니, 그리고 실제로 이 돈키호테라는 이 기업이 아주 조그만 그런 잡화점, 뭐 도둑시장인가요? 뭐 그거에서 시작했다면서요. 거기가 이제 성장할 수 있었던 지금 경영 비법들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이렇게 비법들이 공개가 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미 많이들 분석을 했을 텐데 돈키호테를 그렇다고 쉽게 따라하기도 어렵다면서요. 왜 그런가요? 이거는 창업자가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돈키호테는 이제 일하시는 정직원분들도 있지만 아까 이제 알바생이라고 표현했던 그분들 메이트라고 부르시는데 그 메이트 분들의 의욕과 수준이 세계 1등이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하세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 사람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인정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구조를 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인정 욕구라는 게 좀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일 때도 있는데 이 창업자는 그 자체가 사실 동기부여로 충분히 작동할 수 있어라고 믿으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아나운서님이나 저는 사실 도심에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돈키호테 매장에 저희는 가본 거지만 사실 돈키호테 전체적으로 보면 전국적으로는 압도적으로 지방에 매장이 많으시대요. 근데 거기는 그 현지 사시는 40대, 50대 여성분들이 주로 알바를 많이 하시는데 이분들이 우리 매장에서 무엇을 팔지, 가격은 얼마일지, 어떻게 진열할지 다 스스로 생각하고 작성을 하시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일하는 나의 뭐 가족, 지인, 친구들이 매장에 오면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내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신대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굉장히 잘 짠 게 우리는 다른 기업들이 쉽게 따라하지 못하는 경쟁력이야라고 창업자분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연매출 2조 원에 달하는 일본의 유명 잡화점 돈키호테 성장 비결, 우리 작가님이 뽑은 그 세 번째 공개해 주시죠. 마지막은 실패를 참 재미있게 적극적으로 다루는 좀 문화가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2021년 9월에 돈키호테 매장 일부에서 실패 마켓이라는 걸 시작하셨대요. 이게 뭐냐면 재고 매입 권한이 현장에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게 안 맞을 때가 있는 거예요.
안 팔리는 재고들이 막 쌓이는 거죠. 이럴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하기 시작했냐면 이거 우리가 매입에 실패해서 완전 실패한 거 인정한다. 이거 우리 100원, 1000원에 싸게 파니까 와서 싸게 사가세요. 라고 다 떨이 판매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대놓고 떨이를 하는군요. 예, 근데 우리 실패했다는 걸 대놓고 하는 거예요. 보통 안 그러잖아요. 예, 근데 뭐 예. 이제 뭐 사장님이 미쳤어요. 그냥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마치 제공하는 것처럼 하는데, 우리가 뭔가 정말 실패작이니까 여러분 그냥 싼 값에 가져가세요. 네, 아주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게 적자로 사실 판매하는 거긴 한데 이게 입소문이 쫙 펴져서 재밌잖아요, 그래서. 재밌죠. 그래서 2022년 전국으로 다 확장이 됐대요. 그래서 재밌죠. 재밌다는 것도 창업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의 실패만큼 흥미로운 건 없다. 타인의 손해를 즐기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라는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내에서 갖고 있는 철학은 실패는 무료 수업료다라는 표현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도전할 수 있을 만큼 권한을 현장에 적극적으로 주고 실패해서 배우면 된다. 우리는 역발상을 항상 추구한다. 그런 것들을 굉장히 즐겁게 잘 풀어내는 그런 문화가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박소영 작가님의 그 책 베스트셀러 실패를 통과하는 일. 네. 여기도 지금 실패를 통과하는 뭔가 그 실패라는 단어를 사실 책 제목에 잘 안 쓸 텐데 약간 그 작가님의 어떤 그 철학? 그 좀 비법과 좀 비슷한 맥락 아닌가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게요? 네, 사실 저보다는 이제 훨씬 즐겁고 재미있게 잘 풀어내신 것 같은데 제가 공감이 갔던 부분은 이 실패라는 단어를 굉장히 무겁고 엄숙하게 안 다룬다는 점에서 굉장히 저도 공감하고 배울 만한 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그거를 사내서든 혹시 사실은 고객들까지도 공개해서 이걸 즐겁게 만드는 것 자체가 계속 이제 교훈이 쌓이고 또 다음번에 또 쓰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선순환 고리를 만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또 돈키호테가 그 여기서만 거기 그 매장에서만 살 수 있는 제품들이 많더라고요. 그것도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어요? 예, 그 매장에 가보시면 뭐 정렬 가격이라고 한자로 써 있기도 하고 일본어를 읽으실 수 있는 분은 도라는 한자어로 써 있는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 돈키호테 자체 PB 제품인데요. 2021년 2월에 사실 이제 굉장히 크게 리뉴얼을 한 이후에 급성장을 했다고 해요. 재미있는 점은 당시에 그 리뉴얼을 할 때 그 돈키호테 사장님이 직접 사죄문을 발표하셨다고 합니다. 내용이 이런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가 고객을 위한 브랜드를 만들지 않고 재미가 부족한 흔한 제품을 만든 거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우리가 돈키호테답지 않게 그냥 어디나 있을 법한 제품만 양산했는데 앞으로는 가격도 아주 저렴하고 나도 모르게 손이 가는 깜짝 뉴스가 없는 상품 우리 발매 안 하겠습니다. 단점도 솔직히 공개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실제로 사죄문을 발표하면서 또 이제 화제를 또 이끌어내고 고객들의 주목을 끌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 뭔가 이 기업 정신은 솔직함 뭐 그런 게 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니 이번에 저 우리 작가님이 좀 눈에 띄는 PB 제품이 있었다면서요. 여기서 좀 소개를 해 주신다고요. 네. 사실 이제 그 돈키호테 PB 제품 굉장히 많고 이제 패키지 디자인도 굉장히 특이합니다. 가보면. 왜냐하면 본인들의 정체성은 패키지 디자인 자체에 이 제품을 최대한 설명할 수 있는 광고 문구를 넣자. 글자가 아주 빼곡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번에 본 것 중에 하나는 군고구마로 만든 제품이 진짜 많더라고요. 특히 제가 갔던 곳이 이제 규슈였는데 규슈가 이제 고구마가 유명한 산지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책을 읽어보니 또 재밌게도 이 군고구마가 의외로 돈키호테의 핵심 상품이래요. 이게 일본에서는 10분에 100개씩 팔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진짜 그렇게 뭐 겨울에 구워 먹는 그 군고구마 형태일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 군고구마는 겨울에 먹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돈키호테는 어떤 또 역발상을 했냐면 연중 안정적으로 먹을 수 있는 군고구마 제품을 만들자라는 생각하에 아예 제조하는 방식, 저장, 품질 관리 방식을 다 혁신을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군고구마를 비롯한 고구마 파생 상품도 엄청 많고 심지어 사내에 군고구마 마이스터 자격증이라는 것까지 만들어서 또 재밌고 유쾌하게 풀었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여기 뭐 비효율을 추구하는 문화가 있다고 하던데 보통 효율을 추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통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네. 아까 그 구매 공간을 재밌게 만들자라는 게 이제 중요한 철학이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우리는 쓸데없는 것도 필요하다. 효율만 우선시하면 사실 아무 재미가 없어진다. 네. 그래서 인기의 원천은 우리는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재밌게 일하는 곳은 우리밖에 없어. 재고를 만드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깔려있기 때문에 계속 실패하고 실험하고 거기서 무언가 얻고 또 거기서 또 신기한 아이디어 나오면 팍 터지고 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용인을 적극적으로 해주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일본 여행 가서 많이들 이제 접하시는 그런 가게라서 가게란 표현은 좀 그렇네요. 너무 매장? 매장의 네, 네. 기업이라는 수준이라서 어떤 독자들이 읽으면 좋을까요? 돈키호테를 뭐 좋아하는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맞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이제 유통 기업으로서는 최근 네. 일본에서 가장 폭발적으로 성장한 회사이기 때문에 네.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그런 카테고리에서 일하시는 직장인분들 가시면 배우실 네네. 게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아까 제가 주가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한 회사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일본 주식시장에 관심 있는 분들도 한번 가서 정말 여기가 계속 앞으로도 오를 것인가. 오를까요? 라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고 싶으신가요? 아니 근데 지금 거의 뭐 35년 연속 매출이 계속 증가했다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그걸 네. 기반으로 하면 오를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계속. 최근 1년은 네. 조금 지지부진 했는데 아. 이제 5년으로 보면 네. 3배 성장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뭐 돈이 좀 생기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근데 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돈키호테의 어떤 이런 걸 좀 모방해서 크게 대기업에서 예. 매장을 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 네. 바로 철수했어요. 뭔가 그 어떤 시대와 어떤 그런 것들이 좀 맞아야지 이게 기업이 되는 건데 뭐가 좀 잘 안 됐던 거죠. 이런 걸 분명히 분석을 하고 우리도 이제 도입을 했을 텐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참 타이밍 문제와 타이밍이요, 그렇죠. 네, 네. 여러 가지 그렇죠. 네. 이 책 혹시 좀 같이 보면 좋을 추천 콘텐츠 있을까요? 네. 일단 이 돈키호테 창업자 본인이 쓴 책도 국내에 사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운의 경영학이라는 제목의 책이어서 사실 요거는 기자가 좀 외부인 관점에 쓴 책이고 네. 좀 더 이제 내부인의 철학을 안다는 측면에서는 운의 경영학 책 추천드리고 싶고요. 네.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이제 PB 상품 이거 얘기를 드렸을 때 이 PB 상품을 설명하던 사장이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굉장히 이제 벤치마킹을 많이 하려고 애썼던 미국 회사가 하나 있다. 네. 그게 트레이더 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네. 네, 트레이더 조가 이제 미국에서 PB 카테고리를 굉장히 이제 특징적으로 강점을 몰아서 또 잘 성장한 회사인데 네. 또 트레이더 조의 창업자가 쓴 책도 국내에 최근에 나왔어요. 그렇군요. 책 제목이 Becoming Trader Joe입니다. 그래서 어떤 미국과 일본의 이제 양대 산맥인데 이제 PB 상품의 특성화해서 잘 성장한 기업들을 좀 알고 싶다 생각하시면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소영 작가의 실패를 통과하는 일도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다독이들을 위한 이벤트를 또 준비해 주셨다면서요. 네, 개인적으로. 네, 소소합니다만. 뭐 책 선물인가요? 또 이제 책이면 재미가 없으니까요. 네. 네. 일본 군고구마로 만든 네. 상품을 준비해봤습니다. 진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런 그러니까 이 재미를 추구하고 재미죠, 재미. 뭔가 역발상이잖아요. 사실 네. 책 프로그램에서 웬 군고구마 하실 텐데 맛있고 네. 박소영 작가님의 이벤트였습니다. 저기 인스타그램을 저희 방문해서 해당 게시물 아래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3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소영의 콘텐츠 원정대 지금까지 스타트업 창업가이자 비즈니스 칼럼니스트 실패를 통과하는 일의 저자 박소영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패닉의 로신한테 같이 들을까요? 작은 서점. 작은 서점 구루들이 세심하게 고른 보석 같은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밤을 위한 특별한 큐레이션, 오늘 이 책. 네, 알라딘 김경영 MD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책 바라보는 순간, 뭔가 이렇게, 마음이, 짠해요. 이거 따뜻하다는 표현이 아니라 그냥 뭔가 이렇게 되게 짠한 맞아요. 표지의 네. 책을 가져오셨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오늘 가져온 짠한 책은 네. 파이퍼프레스 출판사에서 나온 최윤선 저자의 내 가게 부모님을 고용했습니다입니다. 네. 네, 오늘 책은 제가 읽는 동안 막 엉덩이가 들썩거렸어요. 오. 빨리 다독이 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요. 아니, 그러니까 굉장히 그 책이 너무 재밌다? 너무 좋다? 네. 네, 감동적이다? 책이, 그 모든 것이요. 네, 그리고 네. 거기에 더해서 모든 분들이 즐길 수 있으실 책 같아서 예. 그랬습니다. 사실 모두가 좋아할 책이라는 거는 별로 없잖아요. 네. 그동안 작은 서점에서 제가 좋은 책이라고 생각한 책들만 골라서 소개해봤지만 좋은 책이랑 또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책이 좀 다르잖아요. 너무나 맞는 말씀이시죠. 네. 근데 이 책은 정말 연령대나 뭐 그런 구분을 떠나서 누구나 이 안에서 감동을 찾을 수 있고 또 어쩌면 실용적인 지혜를 찾을 수 있는 책입니다. 우선 이제 막 가족 사진이 있으니까 뭐 남 얘기 같지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맞아요. 감동과 네. 네. 어떤 좀 또 실용적인 지혜까지 찾을 수 있는 네. 이 책. 이거 에세이죠? 네, 이 책은 에세이고요. 저자 최윤선 님의 가족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책을 다 읽고 나면 마치 아주 잘 만든 다큐멘터리 한 편, 혹은 잔잔하지만 그 속에 여러 질곡을 모두 담고 있는 일본 영화 한 편을 본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래요. 이게 저 지금 아직 책 첫 페이지도 넘기지 않았는데 뭔가 이렇게 영상화가 된 것 같은 느낌이 확 드는 네. 예, 그런 책입니다. 자, 내용을 소개해 주시면요. 네, 이 책의 주인공인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요. 일단 많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요. 저자의 어머니, 아버지는 저자가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해서 아주 오랜 시간 자영업을 해왔습니다. 원래 백반집을 하셨고요. 네. 그래서 저자는 초등학생 때부터 백반집에서 일을 도왔대요. 그런데 자영업 어렵잖아요. 2000년대 들어오면서 여러 거래처들이 폐업을 하면서 이 백반집도 망하게 됩니다. 아이고, 네. 부모님과 함께 늘상 성실하게 일을 했는데 거의 늘 가난했고 결과는 폐업이었던 거죠. 그 사이에 저자는 가난한 환경 속에서도 공부를 곧잘 했나 봐요. 네. 학비가 저렴한 국립대에 들어갔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각각 다른 일을 찾아서 하시다가 어머니가 다시 포차를 시작하게 돼요. 근데 포차 운영이 또 얼마나 힘들어요. 밤낮이 또 바뀌는 일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책에서 저자가 묘사하는 그 포차 생활이 참 따뜻합니다. 조금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네. 엄마는 해산물을 다룰 수족관이 없으면 빨간 고무대야에 조개 따위를 넣어두고 빨대로 수시로 공기를 불어넣으며 소녀처럼 무섭고 좋아하는 음악을 크게 틀어두고 심심하고 호기심 어린 얼굴로 저와 손님들을 기다리셨어요. 그곳은 허름해도 쫓겨날 일 없는 오롯한 엄마의 공간이었어요. 엄마는 또또 포차를 시작하며 다시 꽃처럼 피어나셨어요. 아름답고 씩씩한 주황색 꽃으로요. 그 포차 이름이 또또였나 보죠? 네. 또 오세요. 뭐 이런 의미로. 늦은 밤에 네. 노란 조명 아래에서 고단한 장사를 하는 그 마음씨 좋은 주인 아주머니의 얼굴이 막 떠올리고 또 손님과 딸을 해맑게 기다리는 엄마의 모습까지 네. 이렇게 겹쳐지면서 굉장히 따뜻한데요. 그렇죠. 이 딸은 꼭 성공해서 엄마 아빠를 포차에서 구해줘야지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혼자 또 열심히 공부하면서 살았어요. 네. 다행히 어머니의 손맛이 입소문이 나면서 포차가 잘 됐고 그래서 실내 포차까지 나아갔대요. 잘 됐네요. 네, 그렇죠. 그 잘 된 건 참 좋았는데 예. 자영업자의 삶이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이 지역에서 메르스 팬데믹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메르스. 네. 그 후로 경기 침체가 이제 쭉 지속되다가 코로나까지 왔어요. 네. 그 지난달의 어려움을 모두 보상받는 것 같던 포차의 문전성시는 모두 끝났습니다. 또 폐업이 찾아왔어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 나도 그랬는데 하시면서 지금 듣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때 그 긴 터널 끝을 헤쳐나오지 못한 분들 너무나 많아요. 네. 그런데 또 늘 불행은 세트로 오잖아요. 네. 이 포차를 폐업할 때 어머니가 두 종류의 암에 걸리십니다. 암이요? 네. 아니, 아휴, 너무 마음이 아프죠. 이야기 이어가기가 이렇게 힘들지. 무슨 암, 아니, 너무 마음이 너무 안타깝네요. 네. 예. 그래서 이 상황에 저자가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져요. 저자는 이때 대기업에서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업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병원에 찾아갔더니 자율신경계에 인지 부조화가 생겼다고 했대요. 이게 쉽게 말하자면 화병에 걸린 거라고 그렇군요. 합니다. 이게 이렇게 열심히 살아온 우리 부모님을 왜 하늘이 돕지 않는 걸까? 뭐 이런 화병에 걸린 건데 이게 집에 빚밖에 안 남았는데 부모님은 아프고 밥벌이를 할 상황도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너무 좌절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상황에서 저자는 자신을 돌아봅니다. 부모님이 현실적인 문제에 한 번도 정면으로 부딪히지 않고 그 자신의 작은 세계에서 홀로 안온함을 찾는 스스로의 모습이 보였대요. 네. 그리고 결심합니다. 가족의 삶을 책임지기로요. 어떻게 이 딸이 가족의 삶을 책임을 질 수 있을까요? 어떤 방식을 선택했을까요? 네, 이 딸이요. 네. 대기업을 퇴사를 하고 자영업을 시작합니다. 대기업 퇴사. 네. 과연 이게 최선이었을까요? 엄청 큰 결심을 한 거죠. 네. 그리고 그 자신의 자영업 사업장에 엄마와 아빠를 고용합니다. 이 책 제목이 내 가게에 부모님을 고용했습니다. 네. 이제 이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는군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자신을 의아한 눈으로 보는 어머니 아버지, 당연히 의아했겠죠. 네.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 괜찮을 거예요. 이제 더 나빠질 게 없어요. 장사 다시 하면 되고 뭘 하든 간절하니까 될 거예요. 우리 모두 능력자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죠. 너무 그 마음은 이해는 돼요. 뭔가 본인이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야 네. 부모님과 함께 뭔가 이제 새로운 어떤 미래를 개척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잘 다니던 회사를 관두고 이게 사실 말이 자영업이지 말이 네. 이제 어떤 가게 사장이지 쉽지 않다는 거 우리가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큰 결심을 한 걸까요? 그리고 얼마나 주변에서 또 말렸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일단 내 어깨 위에 부모님을 다 올리겠다는 거를 공언한 거잖아요. 예. 근데 이게 이 책의 초반부 한 4분의 1 정도 부분에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부터 이미 이 어떤 책임감과 결단력에 놀랐는데 사실 이 다음부터 저자가 해낸 일들이 더 놀랍더라고요. 이 가족을 책임지는 현실적인 히어로라고 할 만한 능력과 배포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히어로란 단어 나오니까 이게 뭔가 잘 됐구나, 이분. 그래서 뭔가 성공 스토리군요. 자, 한번 또 들어볼까요? 네. 어떻게 능력을 발휘했는지. 네, 이분이 조용한 동네에 선술집을 여는데요. 네. 부모님이 하던 포차의 이름을 그대로 따서 이어받아요. 그리고 부모님을 자신의 서울 자취방으로 모셔옵니다. 네. 그리고 완전히 사업 모드로 들어가요. 가족 각자의 역할을 나누고 그에 따라 직함으로 부릅니다. 서빙과 재료 사입을 담당하는 아버지는 철규님, 이름 성함을 따라 철규님으로 부르고요. 네. 그리고 주방에서 요리를 하는 어머니는 조리 실장님이 됩니다. 예. 딸인 저자는 사장님이고요. 그리고 이분의 머리에 원하는 이 가게의 상이 매우 명확해요. 네. 동네의 사랑방 같은 따뜻한 맛집인데 친구든 커플이든 노부부든 아이를 데리고 오는 가족이든 누구나 다 품을 수 있는 친근감 있는 가게인 거죠. 근데 이제 이런 형태의 가게를 만들기 위해서 마치 부캐를 만들듯이 네. 가족 각자의 태도와 언행 같은 걸 설정하고 훈련을 시킵니다. 네, 우선 자신부터 네. 외적인 스타일링부터 시작해서 뭐 예. 마음가짐과 태도까지 씩씩하고 튼튼한 가녀장으로 싹 바꾸고요. 부모님이 젊은 손님을 대하는 과정에서 손님들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도록 굉장히 단호하게 해도 되는 말과 행동, 하면 안 되는 말과 행동 뭐 이런 걸 나눠서 권하고 그에 대해 사장으로서 어떤 인사평가 같은 것을 합니다. 아니 엄마 아빠를 본인이 이제 사장으로서 네. 인사평가를 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동료라면 가족들인 거죠. 근태 관리도 하고 네, 뭐 이런 네, 거군요. 네. 악덕 사장이라고 부를 만큼 아주 철두철미하게 부모님을 설득하고 주물러서 손님들이 불편하지 않고 즐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냈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게 사실 부모님들이 먼저 어찌 보면 이런 사업의 선배인데 네. 이게 서로 이렇게 부모와 자식 간에 좀 쉽지 않죠. 감정의 네. 골이 또 깊어질 수 있는 일들인데 그래도 아무튼 사업 동료로서 가족이지만 네. 각자의 역할을 딱 구분한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랑 뭐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살려서 그걸 잘 버무립니다. 네. 이 부모님의 장점을 발견하고 끌어내는 능력이 또 멋지더라고요. 뭐 어머니와 아버지도 당연히 유연하고 지혜롭게 이 딸 사장님의 지침에 따라 움직여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얘기가 되죠. 네, 그 싸움이 네가 뭘 한다고 그래? 뭐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 이제 진행이 진척이 되지 않는. 네.
그렇지만 이제 결국에 서로 다 뭐 싸움이 없진 않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엔 서로 다 잘 맞춰서 네. 따뜻하고 멋진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이 따님이 비록 이제 이쪽에 경험은 없지만 워낙 일을 잘하는 분이었나 봐요. 그쵸. 부모님들도 다 네. 이렇게 설득 당한 거 보니까. 네. 제가 받은 인상도 그랬습니다. 네. 그 회사 생활의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는 않았지만 저는 이분이 회사에서도 일을 아마 굉장히 잘하는 직원이 아니었을까 싶더라고요. 그 대기업이 저기 인재를 하나 놓쳤네요. 그죠? 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그냥 취미로 하는 게 아니라 가족 모두의 생계와 삶이 걸린 마지막 동아줄이니까 더 일을 갈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이게 마지막이다 생각하면 못할 게 없죠. 책임감이 또 기본적으로 굉장히 강한 분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모든 준비를 끝낸 상태로 이제 손님을 기다려요. 그런데 원래 자영업이 처음 시작하자마자 손님이 막 끌진 않잖아요. 네. 처음 몇 달 동안은 손님이 거의 없이 잠잠하거든요. 그리고 조리 실장님과 철규님이 딸을 못 믿고 불안해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만 정작 사장님은 평온합니다. 아주 확신을 가지고 부모님께 걱정 마시라. 앞으로 바쁠 테니 지금 쉬어둬야 한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정말 배포가 크지 않나요? 돈을 벌지 못할 거면 가족의 추억이라도 벌어둬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매일 옆에서 이제 예전처럼 젊지 않은 엄마 아빠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이 시간을 행복해 했대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도 함께 모여서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 즐겁지 않아요? 우리 원래 가진 것이 많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심으로 일하는 가족 사업을 세상이 몰라줄 리 없다는 무모한 믿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따뜻하고 굉장히 기본적으로 강인한 분인데 네. 지금 무모하다는 그 단어가 굉장히 마음에 걸리는데 진짜 이게 무모한 시작이었을까요? 가게는 잘 됐나요? 이 정도면 잘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근데 정말 다행히 저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는 모르겠는데요. 가게가 정말 잘 되었어요. 다행입니다. 네. 이 가게의 따뜻하고 성실한 에너지, 사장님의 기계와 영민함, 조리실장님의 손맛, 그리고 철규님의 지혜가 결국 손님들에게 닿았나 봐요. 참 근데 잘 될 수밖에 없는 가게라고 생각한 게 이 가족이 너무 따뜻해요. 손님들에게 뭐든 더 많이 퍼주고 싶어하고 어떻게든지 뭐 어떤 건더기질을 만들어서 뭔가 베풀려고 하고 이웃들과도 항상 나누고 감사해하고 이런 마음이 고스란히 책에서 보이거든요. 아니 제가 그 책 처음에 가져오셨을 때 여기 이제 표지에 이 사진 보고 이거 AI 생성 이미지 아니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아주 화목하고 따뜻한 그 가족의 사진이었는데 지금 이 책에 이 배경이 바로 그 또또포차. 맞습니다. 예. 아니, 뭐라 그래야 될까요? 따뜻하면서도 그 우리가 흔히 아는 그 포차의 그런 느낌이 아니라 정갈하네요, 여기는. 네. 네, 선술집 되게 예쁘게 또 디자이너 출신이잖아요. 맞다. 저자가. 그러니까 잘 꾸미고 그러니까 기획을 잘 한 것 같아요. 네. 그 내부 인테리어도 말씀대로 단정하고 따뜻한 에너지가 있고요. 저는 이 분위기가 책의 내용에서도 그대로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이 사장님이자 저자가 가진 특유의 에너지 같은데 우리가 책을 읽고 나면 어떤 여운이 남잖아요. 근데 그 여운이 그 책의 에너지인 건데 이 책을 읽고 나서는 따뜻함, 성실함, 꿋꿋함 뭐 이런 것들이 남아요. 그런데 그 모든 힘들이 과하지 않고 굉장히 기분 좋은 온도로 느껴지거든요. 저는 이런 문인 혹은 예술가가 아닌 분의 개인의 어떤 삶과 경험을 담은 에세이를 사실 되게 오랜만에 읽었는데 아주 오랜만에 그래 에세이라는 장르가 이런 뭉클함을 주는 장르였지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무엇보다 좋은 콘텐츠, 감동을 주는 콘텐츠는 결국 개인의 이야기가 있는 삶이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내용이 좋으니까 그 자체로도 좋은 이야기일 텐데 놀랍게도 글을 정말 잘 쓰시더라고요.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 사실 여쭤보고 싶었는데 문장들이 좋고 그렇군요. 네, 요즘 AI가 뭐 창작을 하느니 어쩌니 뭐 이런 얘기들을 좀 어지러운데 저는 결국 사람이 어떤 창작물을 통해 좋은 에너지를 받는 건 다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삶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감히 AI는 넘보지 못할 좋은 에세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이야기로서의 가치가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처음에 접하고 엉덩이가 들썩거렸다 그랬잖아요. 빨리 저희 소개하고 싶어서 작은 서점 다독이들과 나누고 싶다는 그 마음이 지금 고스란히 그 표현이 됐는데 그러니까 에세이라는 게 진짜 그렇네요. 그 좋은 에세이는 그 굉장히 기분 좋은 온도로 느껴진다.
쓴 사람의 어떤 좋은 에너지까지도 맞아요. 나에게 네. 고스란히 전달이 된다. 그런 면에서 조금 뭔가 지쳐있는 분들한테 권하면 참 좋을 책일 것 같은데. 정말 도움 될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또 부모님의 노후에 대한 걱정을 좀 담은 책이잖아요. 네. 이 책에서 좀 그런 힌트 같은 걸 좀 얻을 수 있을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나운서님 말씀대로 부모님의 노후라는 것, 그리고 가족의 생계라는 것이 현실적이고 좀 무거운 고민이잖아요. 네. 근데 사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한 공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제목에 끌려서 책을 읽게 된 거거든요. 근데 분명히 책 속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지점이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저자의 태도에 또 감동받았던 거는 그 저자가 혼자 서울에서 회사 생활을 하면서 안온하게 지낸다고 믿던 시기에 집에서 마음 아픈 소식을 전하는 전화가 오면 이 평화가 다 깨지고 불안해졌대요. 그럼요. 네, 그러면서 생각했다고 합니다. 전화 한 통에 깨질 행복이라면 혹시 내가 원하는 삶이 지금 여기에 있지 않은 걸까? 네, 그리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며 일을 하고 있는 요즘 저자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의 저는 부모님의 아픔을 모르는 채 살았던 시절에 갈망했던 책임지는 미래에 와 있어요. 진짜 저도 딸인데요. 정말 너무 결이 다른 딸이에요. 이분 참 최윤서님 멋있는 분이구나. 굉장히 그렇죠. 어른스럽고 지금 한참 어린 몇 년생인지 나오시나? 정확하게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와 정말. 근데 다른 질문이긴 합니다만 어머니 암은 어떻게 좀 건강은 괜찮으신 거예요? 거기에 대한 더 안 이야기가 나와요? 나오진 않고 계속 이렇게 병원을 다니신다는 얘기까지는 나오더라고요. 네. 아니 지금 우리 김경애 MD님이 이 작가를 바라볼 때도 보통 분이 아니네 이런 느낌이 있죠. 너무 있더라고요. 정말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저자가 이런 문장을 쓰거든요. 공생이라는 선택을 통해 부양에는 더 넓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서로를 있는 그대로 기꺼이 책임짐으로써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배우며 다시금 세상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장이 너무 좋더라고요. 네, 오로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성공해서 물질적인 지원을 하는 것만이 효고 부양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이 서로를 책임지고 공생하고 또 돌봄으로써 나아가는 형태 또한 하나의 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이 가게가 오래오래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요. 진짜 진심으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 마음도 좀 들잖아요. 이런 책을 우리 부모님이 읽으면 또 나를 얼마나 또 실망하실까. 이런 딸도 있는데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네. 가족과 함께 좀 나눠 읽으면서 아까 말씀하신 이 공생이라는 단어, 가족끼리 정말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미래를 함께 공유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얼마나 훌륭한 일인지 좀 느끼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좋네요. 그렇죠.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책 소개해 주셔서 최윤선의 내 가게에 부모님을 고용했습니다. 함께 살펴봤습니다. 김경영 MD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악뮤의 소문의 낙원 들으면서 오늘 작은 서점 문 닫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원정이었습니다.